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시작 기도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500년 전에 중국에 장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장자 잘 아시죠? 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우화를 쓰셨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가 방해되고 발자국이 기분 나빠서 그 둘을 없애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뭐를 없애기로 작정했다고요? 자기의 그림자와 발자국, 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리기로 작정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지. 그 둘로부터 도망치는 거야. 그래서 벌떡 일어난 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렸어요. 그러나 발을 떼어 놓을 때마다 다른 발자국이 생기고 그림자는 전혀 힘도 들이지 않고 계속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느리게 달려서 그런 거야. 그래서 더 빠르게 쉬지 않고 달렸더니 마침내 지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런 장자의 얘기입니다. 장자가 뭐라고 하느냐? 그가 몰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그늘 속으로 들어갔더라면 그림자는 사라졌을 것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더라면 더 이상 발자국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게 우화입니다. 지혜를 담은 우화예요. 우리가 지금 지난 3시간 동안 인간의 좋은 부분도 봤지만 그냥 내한테 없으면 좋겠는 어떤 부분 있죠. 화라든가 지난주에는 분노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감정. 또 그 앞에는 인간의 어떤 미완성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기 비하, 자존감 낮은 거, 눈치 보는 거, 당당하지 못한 거,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옆 사람 보니까 나하고 좀 다르게 사는 것 같고 난 왜 이렇게 좀 이럴까? 그래서 이런 거 안 보이고 싶어요. 이러니 이거를 억압해서 막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도 늘 얘는 제 옆에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미완성된 부분들을 내가 좀 잘 다루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울증에 관해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우울증을 검은 개로 잘 표현해요. 그래서 이 검은 개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검은 개가 지금 저분을 보면 짓눌려 있죠. 우울증이 이제 저 상태입니다.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저 개를 잘 조련하면 옆에 애완견처럼 데리고 다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개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도망을 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잘 조련을 하면 저 우울증이라는 저 녀석을 내 인생에서 그냥 저렇게 그냥 옆에 따라다니는 어떤 애완견처럼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노도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하면 나는 화 안 내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우린 인간은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이 분노를 없애려고 억압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다른 형태로 희한하게 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우리가 야생마를 조련하듯이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을 없애기보다는 얘를 잘 다루어서 매우 성숙한 형태로 얘들이 건강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조련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능력인 거죠. 그래서 우울증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짓눌려서 끌려서 다니기보다 내가 이렇게 잠을 좀 조련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좀 오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뭐가 보이십니까? 전화기가 보이죠. 여러분들은 저 전화기를 써보셨습니까? 요즘 세대는 저게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자, 저 전화기의 기능이 뭐죠? 전화를 거는 거예요. 주 목적은 전화를 거는 겁니다. 저 전화기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뭐 다른 기능은 없어요.
주 목적은 지금 내 옆에 없는 사람과 통화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전화기죠. 휴대폰인데 폰이 전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같은 목적이에요. 그러나 저거를 전화기로만 사용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니죠. 우리 저거 가지고 문자도 하고 뭐 다른 어떤 메신저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것 이상의 너무 많은 기능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저기 외국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뭐 영상을 보고 뭐 등등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전화기와 오른쪽에 있는 전화기는 둘 다 전화기인데, 이 기술 문명이 혁명적으로 발달을 해서 저 전화기가 정말 기술적으로 몇 배나 발달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몇 배라는 수치를 우리가 떠올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컨대 1000배 이상 발전을 했다, 기술이. 그러면 요 휴대폰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우리도 한 1000배 이상 행복해야 돼요. 더 좋은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옛날보다 과거보다 행복하십니까? 전화기가 저렇게 좋은 전화기를 쓰고 있는데 행복하셔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걸 겪고 있어요. 카페인 우울증이 뭐냐? 카는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죠. 페는 페이스북이에요. 인스타그램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요즘 젊은이들 그리고 중년의 우리 이런 분들은 나의 일상을 남의 베스트와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어서 우리도 우리의 무슨 어딘가에 이렇게 올릴 때 뭐 좀 이렇게 좀 잘 입고 올리잖아요. 하다못해 선글라스라도 끼고 좀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찍어서 이렇게 올린다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올려요. 좋은 곳에 가서, 내가 가보지 못한 곳에 가서 정말 자녀들과 혹은 부모님들과 친구들과 맛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사진을 올려요. 근데 이런 거를 계속 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게 그냥 괜찮은데 또 어떤 사람은 얘들은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일상을 남의 베스트와 자꾸 비교를 하면서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옛날에 없던 우울증들이 요즘에는 신종 우울증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를 일명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NS에서 나만 빼고 다른 사람이 다 행복해 보이는 것.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우울증은 정말 많아요. 이 그 질병에 관한 걸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고요.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우울증으로 병원 찾아와서 진단을 받으시고 이렇게 좀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그 SNS 상에서의 어떤 우울이나 이런, 혹은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취업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특히 20대의 우울증 환자가 지난 5년간 22%나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것도 1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혹여나 이것을 방송으로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울증은 일단 기분장애예요. 기분장애가 뭐냐? 우리가 기분이란 단어는 많이 써요. 기분이 좋다. 오늘 기분 좋으십니까, 아침에? 예, 뭐 얼굴로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기분이 나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분이라는 것이 뭐냐? 우울이나 희열과 같은 기분, 즉 한 인간의 지속적인 내적 감정 상태가 기분인데요. 이것이 장애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자, 이 장애가 이제 얘기를 이제 조금 드리면요. 제가 언젠가 그 로마에 있을 때인가요? 그때 광고를 봤는데 그 광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영어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쉽게 암 환자에게는 그까짓 거 툴툴 털고 일어나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암 환자에게는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암 환자에게는 그까짓 거 툴툴 털고 일어나면 돼 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왜 우울증 환자에게는 그런 말을 하니 하는 게 저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그것은, 그 감정은 괜찮아, 다 좋아질 거야, 어깨를 두드리면서 툴툴 털고 일어나, 뭐 그런 생각 하지 마, 이런다고 그게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절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지로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어떤 하나의 일종의 병입니다. 자, 그러면 나도 어제 무슨 일 때문에 좀 슬펐어요. 우울했어요. 그럼 나도 우울증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분이 저조하다 하는 것과 우울증은 다르다. 자, 다른 것이 무엇이 다른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살다 보면 기분이 바닥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슬프다. 뭐 이런 거 있죠. 자, 기분이 바닥일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강의를 준비하는데 뭘 잘못하다가 이 컵이 쏟아졌어요. 이때 기분이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일단 막 털어내고 일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옛날에 대학교 때인데요.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미리미리 저장을 안 해놨는데 그때 이제 컴퓨터가 더 좀 안 좋았던 시절이었어요. 정말로 이 컴퓨터가 이 프리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저의 모든 논문 이제까지 써놨던 게 좀 날아가서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는 기분이 매우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컨대 어떤 사람이 내일 모레 휴가라서 어디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어요. 저렇게. 친구들은 지금 룰루랄라 어디로 떠났어요. 바닷가로. 그때 저 친구는 기분이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쩌다가 갑자기 백수가 됐어요. 그래서 돈을 좀 타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때 처음에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나 지금 슬퍼. 나 지금 기분이 좀 바닥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나 우울증 걸렸어.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기분 장애입니다. 기분이 장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우울감이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이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서 병적으로 심해진 상태가 우울증이에요. 자, 그러면 정상인 범위는 어떤 범위냐? 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 제가 지금 파란 선을 보여드릴 거예요. 보이십니까? 자, 요 파란 선이 정상의 범위입니다. 정상인 사람, 건강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분이 매일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린 기계가 아닙니다.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나가다가 지금 급한데 지금 약간 지각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서 버스가 지나갔어. 그때 막 기분이 좋고 이러지 않잖아요.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나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고전은 그냥 정상인 범위 속에 있는 거지요.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체험해요. 기분이 너무 업된 상태. 요거를 조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너무 기쁘다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장애가 붙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업돼서 자기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충동도 조절이 안 되고 공격성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증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거보다 좀 덜한 것은 경조증 상태고요. 아주 바닥을 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우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죄책감, 그 다음에 무력감, 그리고 이 슬픔,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슬픔,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저 깊은 단계로 가 있는 그 상태가 우울증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을 정신과에 이렇게 가면 어떻게 진단을 하냐? 뭐 저 같은 임상심리사에게 오더라도 어떤 테스트나 심리 테스트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보냐 하면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강도와 기간과 기능장애로 이렇게 봐요. 우선 강도는 이겁니다. 좀 슬퍼 이게 아니고 이 강도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진단 기준이 있는데 우울증에 9가지 그 징후가 있어요. 그 중에 5가지 이상 포함이 되어야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자, 요 9가지가 대충 뭔지를 이렇게 보면요. 진단 기준 중에 그 9가지가 일단은 슬퍼야 돼요. 그죠? 슬프거나 혹은 그 전까지 흥미로웠던 그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욕이 완전히 떨어져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체중이 급격하게 5kg 이상 요 며칠 사이에 뭐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든지 혹은 뭐 너무 늘었다든지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 주로 불면입니다. 혹은 과수면인데요. 주로 불면. 그리고 집중이 안 돼요. 기억이 안 나요. 이 사고력이 둔화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뭘 조금만 하더라도 쉽게 에너지를 상실해요. 이런 거, 피로감을 느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그리고 정신운동 초조 혹은 지체라고 하는데 좌불안석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불안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계속 불안한 거, 혹은 아주 쉽게 화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진단 기준들인데, 저 중에서 한 5가지 정도가 포함이 되면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저희들이 이렇게 보죠. 근데 기간도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정도에 되면 이 상태의 5가지 이상의 진단 기준들이 2주 이상 되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의 기능 장애에 별로 뭐 문제가 없다. 예컨대 회사 잘 출근하고 학생은 성적 유지하고 있고 할 공부 계속 하고 있으면 뭐 조금 안심을 해요. 그러나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이 아예 공부를 안 한다든지,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다든지,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 3가지 기준이 다 합쳐졌을 때 좀 지금 우울이 찾아온 것 같다. 우울을 앓고 계신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까? 그냥 슬픈 거 말고요. 왜 우울증에 걸릴까? 이거는 뭐 사실은 정말 10시간이 있어도 부족을 한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2가지로 일단 원인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요. 신체적인 원인과 심리적인 원인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우선 신체적인 원인을 한번 볼게요. 우울증은 왜 생기나? 신경 전달 물질 체계 이상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뇌 분비 이상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좀 유전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로 인한 노인성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있죠. 그때는 좀 젊은 사람들과 우울증의 증세가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신경 전달 물질 체계 이상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수많은 뇌신경 다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신경과 신경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저 신경과 신경 사이의 연접 부위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냅스 사이에는, 신경과 신경 사이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 대표적인 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파민, 그 다음에 세로토닌,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들이 뭐 기분을 조절하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 혹은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나의 기분에 영향을 주겠죠. 이런 것들이에요. 예컨대 세로토닌입니다. 자, 이 3가지 주요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이 세로토닌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얘는 기분을 조절하더라, 수면을 조절하더라, 식욕을 조절하더라,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럼 방금 제가 9가지 외 우울증의 진단 기준 중에서 기분이 우울하다, 수면, 밤에 잠이 안 온다, 혹은 과수면, 그리고 식욕을 조절할 수 없어서 뭐 맛이 하나도 없다라든지,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세로토닌은 정말로 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인 것으로 연구 결과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세로토닌 수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주요 우울증도 이제 그렇게 나오고요. 수면 장애 뭐 말씀드렸고, 강박 장애도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걸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약을 잘 안 먹는 사람이에요. 이태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감기가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약을 안 먹으면 7일 걸린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이제 그런 어떤 능력들이 있죠. 그죠? 병균이 들어왔을 때 내가 좀 건강하면 좀 싸워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가 건강해질 수 있는 이런 뭐 면역력이라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좀 아프시고 좀 우울증을 앓으시고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뭐 마음 단단히 먹어, 괜찮아질 거야, 약 안 먹어도 돼,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방금 보셨듯이 어떤 세로토닌의 어떤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약물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우울제들이 주로 보면은 이제 저런 것들입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떤 몸 안에 있는 뭐 신경 전달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우울증에 걸린 제 주변에 그래서 저한테 좀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약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일단 가서 전문의의 진단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것들을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 전달 물질들의 주 원료가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얘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소가 이렇게 이제 합성 과정에 관여를 하는데, 이 합성 과정 안에서 뭐가 꼭 필요하냐면 엽산이나 비타민 B6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얘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면 소개를 몇 가지 시켜드리면, 이게 이제 미국의 영양학계에서 이제 내놓은 어떤 자료들을 제가 논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어에 이제 오메가3가 아주 많대요. 그래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를 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우울증을 앓는 경우들이 좀 낮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연어가 우울 증상을 실제로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영양학계나 아니면 이런 신경학계에서 이렇게 좀 연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호두예요. 호두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그리고 블루베리는 시냅스의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시장 같은 데 가면 호두하고 견과류하고 저런 것들을 합쳐서 이렇게 많이 팔더라고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짙은 녹색 잎들요. 그래서 예컨대 브로콜리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우리가 쉽게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식물들이, 그 채소들이 우리 몸을 얼마나 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 브로콜리나 시금치나 이런 짙푸른 녹색 잎들 있죠. 이런 거에는 엽산이나 비타민 B6가 아주 다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장기간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죠. 혹시 몸매는 내가 원하는 몸매로 이렇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건강에 매우 나빠요. 그런 것들이.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시는데 장기간으로 하시는 것들은, 장기간으로 하실 때는 이거는 우리의 건강에 몹시 나쁘다라는 거. 그래서 우울증 예방 차원에서, 혹은 지금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런 어떤 좋은 건강한 음식들을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좀 더 이렇게 좀 돌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운동입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 무슨 말을 이렇게 하시냐면, 요 우울증을 이렇게 보니까 아까 검은 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요 녀석을 이렇게 보니까 얘가 우리가 좀 축 처져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많고 안 움직이고 이럴 때 더 그 인간을 짓누르더라. 그러니 얘가 나를 통제를 해서 짓누르기 전에 내가 빨리 나가서 얘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 빠르게 걷거나 뛰거나, 혹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을 이렇게 계속해서 땀을 흘리는 것도 우리가 평소에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우울증을 멀리하는 방법이고요.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런 어떤 운동을 통해서 얘가 이제 항우울제 작용을 하는 거죠. 약만 먹는다고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약도 드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좋은 음식을 드시고 운동을 하시면 이게 완전 삼박자가 이제 잘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연구 결과에 어떤 결과가 있냐면, 지금 노인성 우울증이 이제 많이 이렇게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밖에 나가서 걷지 않는 노인들과 하루에 조금이라도 햇볕을 보면서 걷고 운동하는 노인들의 우울증의 분포도를 이렇게 보니까, 밖에 나가지 않는 그 노인분들이 우울증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러 오시는 것, 이런 것들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걷고 햇볕을 보고 등산을 좀 하시고 이렇게 바깥에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것들은 아주 그게 또 다른 어떤 항우울제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적당한 운동은 항우울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원인으로서는 제가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렸어요. 신경전달 물질 체계 이상이 생길 때 우울증에 걸린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심리적인 원인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심리적인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냥 특별히 한 4가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울증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이 스트레스는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가
메이저급이 있고 마이너급이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저희들은 그 마이너급은 그냥 작은 스트레스들이죠. 뭐 지각을 했네. 그래서 뭐 누가 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네. 이런 것들은 마이너급이에요. 메이저급은 뭐냐면 실직, 이혼, 사별 이런 특별한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어떤 우울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 애도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사별 중에서요. 그 애도 반응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애도 반응이 뭐냐? 정상적인 슬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정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감정이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6대 감정들이 나올 때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슬플 때 슬퍼야 되고 남으로부터 치욕적인 모욕을 당했을 때 내 안에서 좀 화를 느껴야 되고 그다음에 분노를 할 때 그리고 공포심을 느낄 때 무서울 때 공포심을 느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행복할 때 행복감을 느끼고 이게 이제 건강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슬픈 게 정상입니다. 그죠? 자, 정상적인 슬픔의 과정이 바로 이 애도 반응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분만 슬픈 게 아니고 체중도 빠져요. 식욕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왜 억울하게 자녀분들이나 최근에 어떤 우리나라도 5년 안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부모님들은 이렇게 드시지 못해주셨어요.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가고 사랑하는 아들이 갔을 때 식욕이 감소하고 불면증이 오고 이건 당연합니다.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우울증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우울증의 증상과 비슷하지만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애도 반응입니다. 그리고 게 학자들마다 그리고 문화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한 2개월 정도 해서 내 안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이 좀 이렇게 가시고 내가 좀 건강한 상태로 좀 회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한 2개월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애도 반응을 원만하게 겪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종종 예컨대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나서 심한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그때 걔를 거기에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죄책감들이 다들 이렇게 오시긴 오시는데 너무 여기에 짓눌려 계실 때, 그 다음에 상실에 대한 분노. 왜 우리 아들이, 딴 애들은 다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 저렇게, 이런 어떤 분노들, 우리 남편이 왜 저렇게 됐을까 이런 분노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비정상적인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삶에 대한 어떤 무가치함 이런 거에 집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점점 사고의 어떤 진행의 지연들 생각이 빨리빨리 안 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울증으로 갈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그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 특히 애도 반응의 극복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좀 우울증을 앓을 수 있다라는 거. 성격적인 특징은요, 낮은 자존감일 경우에 좀 그런 분들이 자존감이 건강하신 분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들이 좀 더 있더라.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다음 대인관계도 의존적인 사람들이 좀 더 히스테리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 집착의 성격이 강한 사람들, 또 완벽주의자들 이런 분들이 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좀 더 있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성격적인 특징이 저러면 대인관계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어떤 아동기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 분노들 이런 것들이 또 우울증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성격이나 대인관계나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어떻게 표출이 좀 되냐 하면요. 이렇게 보면 인지나 사고방식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나 세상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이지 않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의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지는 이런 겁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인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인지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거울을 보고 있죠. 한 소녀가 지금 거울을 보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슬퍼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매우 슬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거울 밖에 있는 그 여자분과 소녀와 거울 속에 있는 그 소녀의 모습이 같은가요? 달라요. 어디가 더 흉측해 보입니까?
거울 속에 있는. 자, 이런 겁니다. 인지의 왜곡이 뭐냐 하면 저 소녀는 잘 뜯어보면 예뻐요. 뭐 예쁘게 생겼어요. 눈도 저보다 한 3배나 큰 것 같고, 그죠? 자, 예쁜데 혹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지하기를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눈썹이 이래? 왜 이렇게 코가 매부리코야? 왜 이렇게 배가 튀어나온 거야? 나의 머리는 왜 이런 거야? 이렇게 왜곡을 해서 인지를 하면 실제로 내가 왜곡해서 인지하는 대로 거울 속에 있는 나도 참 못생겨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인지 왜곡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제일 좋은 거는 건강한 거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제일 건강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저 친구가 저렇게 표정이 슬픈 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슬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친구가 뭐 내가 좀 코가 좀 매부리 코라도 어때? 이게 나야. 나는 이런 나가 좋아. 이러고 산다면은 표정도 바뀔 것이고 또 표정이 웃는 표정의 사람을 보면 그렇게 예뻐 보여요. 그래서 훨씬 더 예쁘게 살 텐데 저렇게 우울하게 살고 있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인지 왜곡이 3가지로 이렇게 좀 인지적 오류를 겪더라. 그거를 한 단어로 인지삼재라고 하는데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이더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났어. 뭐 이런 거 있죠. 부정적인 자기 개념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그림자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 결국 도망가지 못한 것처럼 지속적인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비관적인 거. 2번째는 세상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지의 왜곡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빠. 주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주변 환경이 나빠. 그리고 모두가 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사람이 기쁨보다는 슬픔이나 우울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미래인데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도 검은 그림자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검은 그림자의 어떤 그런 걸로 만약에 바라본다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의 미래도 역시 어두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이 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마음이 너무 우울해서 다리에 힘이 풀렸는데 일어날 힘이 없는 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삶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옆 사람이 좀 괜찮아질 거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지삼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뭔가 테라피, 그러니까 심리치료 현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볼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바로 무기력입니다. 그래서 무기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끼리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분홍 코끼리죠, 그죠? 일단 코끼리의 표정이 좀 어떤가요? 슬퍼 보여요. 예. 귀도 축 처졌고 눈도 축 처졌고 그죠? 그다음 뭔가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저기 코끼리가 어디에 매여 있어요? 어떤 말뚝에 매여 있죠. 예. 제가 저 그림을 좀 확대를 해 놨는데 저는 저 그림이 더 잘 보여요. 여기 컴퓨터에서는 저 말뚝이 어떤 단단한 콘크리트에 박혀 있지 않아요. 무슨 이렇게 풀 같은데 이렇게 잔디 같은데 박혀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TV가 해외 토픽 뉴스 중에 해외 토픽이었어요. 그 해외 토픽에서 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코끼리가 동물원에 가야 있잖아요. 근데 태국이나 이런 데는 코끼리가 이제 많단 말입니다. 코끼리가 많은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지금 기억에 흑백 TV였는데 코끼리가 어딘가에서 그 무슨 보호구역에서 도망을 나왔어요. 탈출을 했어요. 그게 해외 토픽의 이슈가 돼서 우리나라에 있는 저 작은 소녀였던 제가 그것을 현장을 이렇게 봤는데 TV로 차란 차는 다 찌그러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도망가고 아비규환. 이게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코끼리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 코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날아갈 텐데 그런 괴력을 가진 코끼리에 비해서 박혀있는 말뚝은 너무 작아요. 그리고 박혀있는 땅도 너무 무른 땅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한번 뒷발질을 한 2-3번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저 친구는 저렇게 슬퍼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무기력이에요. 어떤 자기의 어떤 어린 시절부터의 경험 안에서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는 경험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해볼 생각도 하지 않는, 이게 바로 무기력입니다. 이거를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피할 수 없는 고통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벗어날 의지를 상실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동남아에 가서 코끼리를 타보신 적이 이제 앞으로 그런 거 조금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코끼리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혹독하게 갈고리로 찍힘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가 될 때부터 고기나 아니면 이런 트레킹이나 이런 것들의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셀리게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이분이 이제 긍정심리학자고 뭐 아주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개우리를 세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한 우리마다 개들을 이렇게 집어 넣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불이 반짝거리면 그 바닥에 전기가 흐르게, 전기 자극이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들이 막 놀라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우연히 옆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발을 딱 건드리면 이 전기 자극이 멈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칸, A라고 할게요. A. 자, 두 번째 칸은 어떤 칸이냐? 역시 불이 반짝거리면 전기 자극이 흘러요. 그러면서 개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하더라도, 앞에 있는 레버를 밟든지 뭐를 하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이 전기 자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B예요. 자, 세 번째 그 개 우리는 아무 자극도 없는 우리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도 개가 몇 마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며칠을 훈련을 다 시킨 다음에 그런 상황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게장을 큰 거를 만들었어요. 큰 거를 만든 다음에 얘들을 다 같은 곳에 집어넣습니다. 자, 상황은 어떠냐? 이쪽에는 전기 자극이 흐릅니다. 그죠? 흐르고 불빛이 딱 비쳤을 때 전기 자극이 흐르는데 어떻게 되냐? 요 앞에 작은 칸막이를 하나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개들이 전기 자극을 피하려면 얘를 뛰어넘으면 돼요. 자, 그래서 드디어 전기 자극을 흘렸습니다. 개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는 막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저쪽에 자극이 없는 쪽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몇몇 개들은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그 몇몇 개들이 어느 우리에서 나온 개들이었을 것 같아요. B에서 중간에. 나도 과거에 저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뭘 좀 해봤는데 결국 나는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학습한 그 개들은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무기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기 개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제가 이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냥 계속 외국에서 로마에서 상담센터에서 만났던 내담자들의 케이스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온 지 제가 얼마 안 됐고 제 내담자들을 또 좀 보호를 해야 해서요. 외국에 있는 어떤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늘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랬어?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했어야지. 이게 늘 아버지로부터 이제 들었던 어떤 남자 학생이었어요. 그러니 얘 마음 안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제가 그 절대 비교와 상대 비교 얘기할 때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이랬을 때 절대 비교는 이러죠. 지난번에 90점 맞았는데 이번 열심히 했더니 100점 맞았어. 이런 건 좋은 비교입니다. 괜찮아요. 자기 발전적인 비교. 그러나 엄마 나 100점 맞았어 했을 때 100점짜리가 몇 명이야? 5명. 그러면 뭐 시험이 쉬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노력은 무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대 비유고 계속 자기를 다운시키는 어떤 비교들인데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는 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칭찬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괜찮은 친구인데도 늘 왜 그랬어?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되니까 이 아이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습관적으로.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무서워서 말은 못하고 이게 최선이라고요 라는 생각과 더불어 왜 나는 더 잘하지 못했을까 이런 자기 비판도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왔을 때 우울 때문에 왔어요. 우울하고 분노 때문에 이렇게 왔었는데,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아이의 젊은 나이에 주로 정서 체험한 게 우울과 분노, 자책감입니다. 왜 나는 더 잘하지 못할까? 지금 잘하고 있어요. 24시간 중에 거의 20시간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또 불구하고 나는 왜 더 잘하지 못할까?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볼 때 완벽과 좌절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한 친구예요. 굉장히 완벽적인 친구인데 또 늘 쉽게 좌절을 경험하는 거죠. 이만큼 열심히 했을 때의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주로 삶 안에서 보이는 어떤 모습이 굉장한 무력감입니다. 무기력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무기력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떤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강한 부정적인 자극을 피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아버지의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가 돼서 자기 마음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했어야지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제는 자기 목소리가 돼서 내가 좀 더 잘해야 됐었는데 이제 이런 목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나는 안 돼. 이런 목소리들이죠. 내 탓이야.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아. 세상은 너무 각박하고 경쟁적이야. 혹은 내가 없어야 우리 가정이 잘 돼. 이런 거는 진짜 좀 너무 강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좀 늘 목소리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지 삼재인데 이제는 변화가 좀 필요하죠. 그죠?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최근에 라이언 킹 이제 그 영화관에서 했었는데 그 전에 애니메이션도 이제 있었죠. 그 라이언 킹을 이렇게 보면 그 주요 인물들이 나와요. 주인공들 사자가 3마리가 나오는데 우선 무파사라고 왕입니다. 왕이 나오고요. 그의 남동생인 스카가 있습니다. 스카 2인자죠, 그죠? 굉장히 열등감이 많고 공격적이며 지배적인, 그래서 자기가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남동생이 스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파사라는 왕의 아들이 신바라는 아주 작은 귀여운 요 동물이 나오는데요. 사자가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려다가 죽음을 당해요. 그때 이 스카가 뭐라고 하냐면 신바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무슨 말을 싹 집어넣냐 하면 너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니 멀리 떠나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때문에 너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래서 이 신바는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멀리 떠나버립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무기력해진 어떤 모습인데요. 이 영화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보시면 이 신바가 어떻게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지의 그 아주 좋은 어떤 장면이 딱 나와요. 그게 이제 뭐냐. 이 신바가, 그 무파사,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환영을 보는데 이 아버지의 환영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나의 아들이자 진정한 왕이다. 그러니 네 자신을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누구인지를 보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스카는 너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절대로 돌아오지 마. 이렇게 죄책감을 심어줬다면 과한 죄책감이죠. 아버지는 환영을 통해서라도 나타나서 자기 아들에게 너가 누구인지 너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라. 그리고 너의 민족들을 돌보라. 너의 민족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회복을 하고 나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끊임없이 이 도망간 이 사자를 찾아요. 신바를 찾아와서 너가 필요해. 너는 정말 우리들의 왕이 될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들을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정체성의 회복이 이 강한 죄책감이나 무기력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를 짓누르는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인지의 왜곡들을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을까의 첫 번째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첫째 시간에 이미 이제 이거를 보여드렸어요. 자, 우리는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비 초월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인 거죠.
물론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아파야 되고 실패도 경험하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을 어떤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이런 어떤 유한성도 우리들의 일부이고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뛰어넘는 이런 초월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온 이런 존재이다. 하느님을 닮은 모상이다. 이게 바로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옆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힘든 생각이나 그런 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어 버리면 점점 얘가 나를 눌러요. 그러니까 이 검은 개가 맹수가 된다고요. 나를 사로잡아 먹어버리는. 근데 그럴 때일수록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본다든지 정말 성당이나 어떤 종교기관을 찾아간다든지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나는 어떤 이런 나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이런 생각들로부터 내가 좀 거리를 둘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파사가 너 자신을 잊지 마. 너는 왕의 아들이야. 라고 했듯이 그 루가복음 15장에도 이 탕자가 죄를 많이 지은 이 미완성의 한 인간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바로 아버지는 너는 내 옆에 있든 내 곁을 떠나든 언제든지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이렇게 안아주셨죠. 그죠? 이런 어떤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자기의 어떤 신원들을 잘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인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요걸 언급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길게 설명은 하지는 못했는데 요게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떤 힘입니다. 가능성이에요. 자,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이 뭐냐? 내가 어떤 역경과 시련, 실패를 겪었을 때 거기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지 않고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그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있고 너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탱탱볼을 바닥에 쳤을 때 바닥에 치는 그 힘에 비례해서 얘도 더 높이 튀어올라요. 이게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 수제비 같아. 이렇게 바닥에 치면 납작하게 붙죠. 그죠? 이제 공기를 넣어야죠. 그리고 탄력을 이제 줘야 되는 거죠.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실수나 실패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활을 쏘고 있죠. 그죠? 자, 아마추어인 것 같아요. 이 태도를 보니 쏘았는데 저 원 안에 들어가기를 바랬지만 세 발을 쏘았으나 원 밖으로 다 나갔어요. 자,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어. 또 한번 열심히 조준을 해서 활을 쏘았습니다. 자, 에게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전부 원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인지 3제 중에서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습관이 있구나. 이런 걸 아시면 됩니다. 아셔야지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혹은 바람이 불어서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남 탓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 그림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이렇게 끝나요. 페인트를 들고 원을 더 크게 그려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은 끈기가 좀 있고 한 사람들은 저 세 번째 그림까지는 가요. 근데 세 번째까지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면 이렇게 해요. 나는 다시는 활 안 쏴. 무기력. 혹은 아유, 내가 연습 안 할 때부터 알아봤어. 자기 비난 이런 것들. 혹은 내가 뭘 한다고 원래 하던 거나 하자. 이런 거 이렇게 할 텐데 어떤 사람은 저런 어떤 실패나 실수를 굉장히 코믹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딱딱 떠나버리는 거죠. 자, 우리나라 그 쇼트트랙 1500m 중계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지금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명의 선수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선수가 스타트 후에 1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캐스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 시작이 좋아요.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2위로 밀려나죠. 네, 자리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3위로 밀려나죠. 아유, 자리 참 좋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위로 밀려납니다. 예, 자리 좋습니다. 바람을 지금 앞사람이 다 막아주니까 자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5명 중에 5위를 하잖아요. 예, 뒤에서 지켜보고 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스피드를 내서 1위로 막 추월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 가볍게 치고 가네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다가 또 2위로 밀리면 얘 지금 이 타이밍 내주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그래서 자존감이 좀 낮거나 혹은 이 그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이 탄력이 좀 없으신 분들은 스타트 후 1위 하다가 2위 하면 벌써 반응 나옵니다. 내 저 까불 때 알아봤다부터 이제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연습을 덜 했구나, 뭐 벌써 비난의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캐스터는 1500m 캐스터들은 우리 선수들이 평소에 얼마나 연습했는지 그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4위든 5위든 1위든 2위든 계속 희망적인 말을 계속 해줘요. 이거를 우리 자신에게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거를 이제 숙제를 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인 나의 생각이 뭔지를 보고 그게 부정적인 목소리라면 내가 긍정적인 목소리로 바꿔보는 연습들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요런 거를 하실 때 이런 내가 좀 탄력이 있고 싶은데 탄력을 없게 만드는 나의 탱탱볼을 수제비로 만들어버리는 사고의 덫이 여러 가지인데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요. 첫 번째가 과잉 일반화 오류입니다. 뭔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나는 못할 거야. 실패할 거야. 실패할 게 뻔해. 뭐 이런 거 있죠. 아까 이제 우리 선수들이 출발해서 달리는데 뭐 4위로 시작했다. 내 저럴 줄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과잉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두 번째가 과장 혹은 축소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거 보여드렸습니다. 하얀 백지에 까만 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점만 본다고.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어떤 좀 덜한 부분 그것만 보고 나는 무능해, 나는 어리석어, 나는 안 돼 이렇게 자기 머리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좋은 점은 조그만하게 봐요. 그래서 누가 칭찬해주면 뭐 그런 건 남들한테 다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뭐에 매여 있냐 하면 내가 남보다 좀 못한 거에 계속 비교를 하면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남보다 좀 못한 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뭐 잘하는 것도 많은데, 그죠? 자, 이런 과장 혹은 축소가 바로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을 잃는 사고의 덫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보는 것이 다르면 감정도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은 나의 감정과 행동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울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판에 서 있어요. 바람이 부는 들판입니다. 자,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매우 슬퍼 보이죠. 왜 바람이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앞으로 이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 시원해. 바람이 나를 향해서 불어오는구나. 어제까진 더웠는데. 같은 상황에서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힘들고 우울하고 정말 일어설 힘이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인지를 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 요 조금만 방향을 돌려서 다르게 만약에 그 각도로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같은 사건도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심리학을 연구하는 여러분들이 마음 다스리기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요 우울증이라는 요 개가 가만히 놔두면 맹수가 돼서 나에게 달려들어요. 그래서 나를 아주 영혼을 잡아먹어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맹수가 되기 전에 내 마음을 좀 잘 다스리고 이렇게 그 어떤 사건에 내가 그 속에 파묻히기보다는 그 사건을 조금 내가 거리를 두고 혹은 아까 전에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과 나의 감정을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들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게 지금 혹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시면 이 우울증이라는 개는 우리가 피곤할 때 그리고 지칠 때 더 크게 짖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덜 피곤하도록 내 삶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 감정일기장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런 심리학들은 지금 좀 좋은 어떤 연구를 앞으로 계속 해볼 만한 어떤 심리학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파야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우울증이 걸려야 뭐가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야 심리 치료를 받았는데 요즘 심리학은 좀 어떤 추세로 가고 있냐면 병이 걸렸을 때 쉽게 말해서 소를 잃었을 때 요양권을 고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나의 지금 이 건강함을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감사일기장은 이런 겁니다. 우울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평소에 그 행복과 감사와 관련된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고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우울이나 슬픈 감정들은 그런 기억들은 조금씩 좀 멀리 되고 내가 이렇게 좀 충만하고 행복한 이런 기억들로 좀 많이 차 있을 것이다. 그러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그림자로부터 도망가려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우울증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이 우울증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마구 그림자로부터 도망가는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지금 좀 우울해.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피곤해. 그러나 오늘을 내가 또 돌아보면 좀 다른 행복의 순간들도 있었어. 감사의 순간들도 있었어. 그래서 나의 큰 여백과 또 여러 가지 얼룩들을 같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감사일기장을 쓰는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마틴 셀리그만이 그걸 실험을 했었어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감사일기를 쓰라고 했더니 이게 3개월 후에 우울증이 얼마나 완화되었고 6개월 후에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종교인들에게도 기적의 첫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어떤 좋은 그 건강의 사인입니다. 자, 요런 거. 그리고 정말로 좀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과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 내가 지금 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때는 상담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우울증을 앓으시는 분들이 저희 같은 사람에게 와서 이런 걸 호소해요. 아침에 눈 뜨기 싫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침에 눈 뜨기 싫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제일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그런 분들에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위로가 되실지 몰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도자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남들 다 잘 때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날이 새로 시작되는 이 날이 짐이 되지 않고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이 새로 시작되는 이 날이 짐이 되지 않고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기 싫지만 내가 모르는 어떤 세상의 누군가들은 수도자들이나 어떤 누군가들은 정말 얼굴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이렇게 해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게 오늘 우리의 이제 마지막으로 바칠 기도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자, 요 기도는 좀 마음이 힘들거나 하실 때 옆에 써놓으셨다가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